우상향하고 있다, 조금 감소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과 동일하게 아파트 가격이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기간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지표들이 있는 거예요. 가격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는가? 다른 지역을 비교를 통해서 상대 평가를 통해서 판단할 것. 좀 부동산 투자의 위험을 줄이는 법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5가지 지표를 보고 좀 어떻게 되는가. 투자 금액을 줄이기보다 늘리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다. 많은 사람들의 꿈이 건물주. 내가 수익형을 할 거냐 시세 차익형을 할 거냐를 확실히 정하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투자 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에도 오르긴 하는데 네. 모든 지역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로 결국 쏠림 현상은 또 계속 심해질 것이고, 지역에 특히 인구가 좀 작은 지역의 부동산은 진짜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이건 형님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아요. 인구는 영향도가 한 1%밖에 안 돼요. 응? 아까까지 얘기한 건 인구가 너무 중요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인구는 이제 모든 것들을 측정하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네. 인구의 변동률이 단기간 내에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뭐 한 달 동안 인구가 갑자기 10만 명이 늘었다가 그 다음에는 10만 명이 줄었다가 이런 건 없어요. 없죠. 다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조금 증가하거나 조금씩 감소해요. 네. 근데 이제 인구는 조금 줄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집 앞에 지하철이 2호선을 딱 개통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집값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모르겠죠. 우리 집이 역세권인데 무조건 집값이 오르죠. 그러니까 인구는 그냥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지, 인구가 우상향하고 있다, 조금 감소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과 동일하게 아파트 가격이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들은 결국은 단기간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지표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수요 공급인 것이고,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올해 10년 동안 내 집만을 안 하던 사람들이 10년 만에 전부 내 집만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집값은 무조건 오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통제하거나 완벽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구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요. 근데 그것보다 방금 이 변화가 심한 지표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야,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부동산도 어쨌든 재테크의 하나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한 거고, 기본 되죠. 그걸 보기 위해서 형님은 뭐 전세가든 시세든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많이 보는 거, 그걸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느 지역이 올라 떨어졌는지 보이다 보면 내가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지 좀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그걸 요약해보면, 네. 가격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는가? 다른 지역을 비교를 통해서 상대 평가를 통해서 판단할 것. 어쨌든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 네. 그래도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아무리 토지라는 고존 자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좀 부동산 투자의 위험을 줄이는 법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렸던 5가지를 반대로 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사도 될까에 대한 5개의 검증 체크리스트 지표였거든요. 그렇죠. 청약 뭐 여러 가지 거래량, 미분양, 이제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X라고 표시되거나 네. 3개 이상 X로 표시될 때 네. 그 지역에는 사실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하더라도 거의 떨어져요. 뭐 수도권 강남만 하더라도 2008년 이후로 네. 4년 동안 줄곧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다고 해서 사실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이클에 따라 여러 가지가 안 맞아 떨어지면 하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매 순간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공급도 사실은 2, 3년치가 미리 나와 있는 거고요. 네. 지금 2년 전에 분양한 게 지금 입주하는 거니까. 역으로 해서 지금 분양한 것들은 2년 뒤에 입주를 한다는 거고, 그럼 2년 뒤에 정확한 공급량을 우리는 안다는 소리예요. 공급 체크 가능하죠. 네. 수요는 사실 미리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때 모니터를 좀 해야 되는 거고, 가격에 대한 저평가 여부는 다른 지역들 비교하는 게 좀 필요한 거고요. 거래량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전세가가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은 갑자기 바뀌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5가지 지표를 보고 좀 어떻게 되는가. 제일 먼저 한다면, 저라면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2대1이 안 된다면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집 사는 걸 망설일 거예요. 적어도 그 지역에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너무나 기본인 거죠. 그리고 미분양 그래프도 각 시 자체 홈페이지에 가보면 엑셀로 제공해요. 이번 달 현재 우리 시의 미분양 수 전체, 네. 그 단지 리스트, 그것들이 매달 발표돼요. 그럼 매달 그래프가 나오겠죠. 네. 이것들이 갑자기 증가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좋은 거죠. 이 미분양은 갑자기 안 사라져요. 서서히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 거기다가 미분 청약 경쟁이 낮다면
그것들이 다시 미분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악재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되도록이면 내 집 마련조차도 저는 조금 미루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어쨌든 수치들이 보여주는 것들이 부정적이면 투자 안 하는 게 좋은 거고, 적어도 근데 그 전에 이 수치들을 확인은 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사실 이걸 모르고 투자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안 보죠. 안 보죠. 10명 중에 1명은 안 볼 거예요. 몰라요. 사실 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제가 있지만 네. 그냥 아무 때나 사요. 시기나 타이밍 같은 걸 저울질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방금 얘기한 것만 체크해도 하락할 확률 50% 이상은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신 분들 본 적 있나요? 맞죠. 보면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진짜 잘 모르는 사람이랑 달라요. 좀 알아요. 아는데 실패해요? 마치 수영을 조금 할 줄 아는데 갑자기 막 사람 구해주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격이거든요. 조금 아는 사람들. 그게 더 무섭죠. 네, 왜 무섭냐면 수익률을 높이려고 무진장 애를 써요. 수익률을 높이려면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산 물건이 정말 많이 오르거나 네. 아니면 투자금을 줄여야 돼요. 그 사람들은 투자금을 줄이려고 해요. 응. 투자금을 줄이려면 좋은 입지를 살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입지를 포기하고 그 다음 입지를 먼저 검토해요. 그 말은 리스크가 올라가요. 그 선택 때문에 자기는 그래 뭐 한 2천만 원 투자했으니까 1,000만 원만 올라도 50% 수익률이야 이렇게 들어갔지만 네. 실제 현실에서 까보면 1,000만 원 딱 올랐다가 1년 지나면 다시 제자리가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거의 실패에 가깝죠. 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투자 금액을 줄이기보다 늘리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 대신에 전체 수익률은 낮을 수 있어요. 100%가 아니라 뭐 50%, 40%일 수 있지만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돈이 정말 적어서 조금 안 좋은 입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산이 많은데 충분한데 그걸 쪼개가지고 입지 안 좋은 걸 여러 개를 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봐요. 되는 지역이 더 되는 거군요. 안전하죠. 안전하다. 이건 좀 올라와야 돼. 야, 제가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우리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거나 아니면 뭐 책을 내거나 하잖아요. 네. 처음에 그때 시장의 반응을 보잖아요. 아하. 근데 시장 반응이 안 좋은 영상이나 책이 내가 광고비를 태운다고 해서 잘 되지 않아. 오히려 처음에 터진 영상들을 광고비를 더 태우는 게 더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사실 부동산이랑 비슷한 게 비슷하고 이런 지역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고 더 터질 확률도 수익이 나도 더 많이 벌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수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수요가 있는 곳들이 안전하죠. 안 되는 책이나 안 되는 영상은 내가 아무리 해도 네. 안 되더라. 이게 부동산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안 찾는 지역이 있잖아. 맞아요. 거기 아무리 들어가 봤자 언제나 잘 될 수도 있지만 되게 힘들 확률이 훨씬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입지가 정말 좋은 곳에 거주하다가 이제 큰 맘 먹고 주택으로 가자 라고 결심을 해서 어디로 가시냐면 분당이나 네네. 좋은 데 사시다가 그렇죠. 아파트에 살다가 그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용인에서도 조금 먼 지역으로 타운하우스로 가요. 가서 5년, 7년을 있었는데 집값이 제자리야. 아, 타운하우스는 잘 안 올라요? 안 오르죠. 왜냐면 거기 널린 게 땅이잖아요. 희소성이 있어야 올라가는데 거기 빈자리에 또 타운하우스를 만들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저한테 찾아오는 분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그 타운하우스를 빨리 팔아야 됩니다. 근데 안 팔린대. 6개월 동안. 그치. 안 팔리니까 가격이 안 오르겠죠. 네. 맞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다. 오피스텔, 그 다음에 빌라, 아파트 이런 건 이제 주거용 목적이 많은 거잖아요. 그럼 상업용으로 가면 네.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의 꿈이 네. 요즘 건물주. 이 건물주는 보통 아파트 이런 쪽이 아니라 이제 상가라는 거잖아요. 뭐 꼬마 빌딩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원룸주택, 상가주택 다양하죠. 꼬마 빌딩을 갖는 게 많은 사람들의 꿈 중에 하나일 텐데 이런 상가 쪽에도 좀 지식이 있으신가 봐요. 관심이 많죠. 지금 뭐 가지고 계신가요? 있죠. 내가 이제 이런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상가 쪽에 뭔가 내가 이런 식 투자를 할 때 좀 유념해야 될 것들 좀 이 주거용과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많이 다르죠. 어떤 게 달라요 일단? 내가 수익형을 할 거냐 시세 차익형을 할 거냐를 확실히 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혼란이 있어요. 왜요? 꼬마 빌딩은 정체가 뭘까요? 시세 차익형이에요, 수익형이에요? 수익, 월세. 아니지. 아니에요? 실제 강남에 있는 꼬마 빌딩 사면 수익률이 3%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걸 왜 사는 거예요? 그 큰 돈을 그럼 들여서 시세 차익이겠네.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버티는 거죠. 대출을 좀 일으켜도 그 월세에서 충당이 가능하니까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이게 대지 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시세 차익을 보려고 가져가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생김새는 수익형 같아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얘는 철저히 네. 시세 차익형이에요. 부동산의 시작이 어디냐면 토지거든요. 토지는 100% 시세 차익형이죠. 물론 이거 뭐 잠깐 임대 주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시세 차익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의 꽃은 뭐냐면 빌딩이에요. 이 빌딩도 시세 차익형이에요. 시작과 끝은 원래 시세 차익형이에요. 근데 여기서 변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식은 수익형이에요, 시세 차익형이에요. 주식은 당연히 시세 차익이죠. 맞아요. 주식은 배당 생각 들어간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게 방금 뭐냐면 배당을 이용하는 사람은 주식을 수익형스럽게 하는 사람이에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처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정하는 게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수익형을 선택하는 순간 시세 차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가 가능한 게 꼬마 빌딩 같은 거거든요. 또는 뭐 원룸 주택 같은 것들. 네. 생각보다 수익률도 높으면서 지가가 있기 때문에 네.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이 있는 거고. 네. 근데 그렇지만 그 애매한 장르가 어디냐면 오피스텔, 빌라, 반지하 네. 이런 친구들은 수익률은 나오는데 시세 차익이 거의 없어요. 그거를 철저하게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알고 들어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너무 기대하고 들어가거든요. 갖고 있다 보면 오르지 않을까? 안 오르거든요. 집값이 많이 떠도 그 오피스텔은 크게 많이 안 오르잖아요. 풀옵션 넣어야 되고 그 물건들이 다 감가상각되죠. 안 올라가요. 그리고 그 땅덩어리가 대지지분이 너무 작아요. 대지지분이 많아야 돼요. 왜냐면 건물 가격은 감가상각되고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오피스텔은. 나머지 다 복도고 이렇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일단은 그 시세 차익형이냐 수익형을 확실히 정해야 되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특히 40대, 50대 이분들이 수익형을 원해요. 원하는데 시세 차익형이 너무 없는 걸 선택해요. 그러다 보니 공실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수익률 하나만 먹고 들어갔는데 공실 한번 발생한 순간 수익률이 뚝 떨어지고 시세 차익은 없고 다른 사람들은 돈이 막 늘어나는데 나는 제자리야. 자산의 가치가.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월세 소득이 그렇게 궁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그래도 시세 차익형 위주로 조금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 왜냐면 아까 원룸주택도 사실은 수익형 시세 차익에 가까우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선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 수익률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게 더 안전한 그림이다. 네. 지금 상황에도 적용되는 게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 자영업자들이 힘들면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요즘 공실률도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상가하고도 꼬마 빌딩이 또 틀려요. 꼬마 빌딩은 대지 지분이 많지만 상가는 하나의 구획 상가잖아요. 대지 지분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가격이 안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 이용하는 사람도 누구예요? 대부분 자영업자죠. 네. 그러니까 공실이 많아요. 조금 힘들면 이제 망하니까. 이걸 누구한테 임대해 주는 게 좋겠어요? 법인이나 기업한테 임대해 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물건이 사실 빌딩이잖아요. 그 차선책은 조금 중소기업이나 조금 작은 기업한테 주려면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있는 사무실인데 청담동에 있는 사무실인데 이 상가주택 같은 거 해주면 사무실 겸해서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더 안전하죠.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어디로 가냐면 일반 상가보다는 지식사원센터 같은 것들. 지식사원센터도 일반 자영업자보다는 조금 뭐 직원들 4명, 뭐 10명, 20명 정도 있는 규모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거기가 조금 더 안전해요. 그렇죠. 그리고 대지지분도 일반 구획 상가보다 오피스텔보다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시세 차익도 조금 더 나면서 수익도 조금 공실 없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면 종목 선택하는 게 좀 편해지죠. 근데 보통은 그 월세 수익 1, 2% 때문에 오피스텔을 선택해. 얘는 수익률이 6%야 하면서 공실 한번 발생하면 4%가 되고 시세 차익이 제로란 말이에요. 그 1, 2%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쨌든 오피스텔을 장만해서 네. 자기 월세를 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꼬마 빌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을 텐데 보통 이런 쪽은 네. 수익률이 뭐 지역마다 이게 다르겠지만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쯤인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런 걸 갖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과연 내가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는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 반면에 월세는 기본적인 시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한 5에서 7%는 나와요.
오, 높네. 대출을 일으키면 좀 더 나오게 돼요.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만큼. 네. 왜냐하면 대출 이자가 3%에 받았는데 이 월세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4, 5%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대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수익률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원룸 주택이나 네.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거기는 보통 5%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제 상가 주택보다는 원룸 주택이 더 세대수가 많아요. 그렇죠. 수익률이 좀 더 높아. 아, 상가보다 원룸 주택이 더 높아요? 네. 아. 대신에 관리가 조금 더 힘들죠. 아. 만약에 내가 열몇 세대를 원룸을 줬는데 원룸, 투룸, 막 주인 세대를 줬는데 이게 막 19세대가 있어요. 왔다 갔다 들락날락거리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관리가 조금 더 힘들 수 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지입상환센터 같은 경우는 보통은 여기도 5%에서 왔다 갔다 해요.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차이점은 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오피스텔은 거의 주거용으로 취급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 규제 대상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 주택수에도 포함되기도 하고 그거 하나 갖고 있다고 다주택자가 되기도 해요. 아, 그래서 연예인들이 상가를 많이 사는 거구나, 요즘에.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치집상환센터 같은 경우는 심지어 상가가 아니라 걔는 공장이에요. 걔는 또 용도가 또 틀려요. 어쨌든 이런 식의 공화 빌딩, 오피스 이런 것들이 수익률 예를 들어보니까 3%에서 한 뭐 많으면 7, 8% 그 이상이 넘진 않네요. 가끔씩 이제 경매로 정말로 싸게 사서 대출을 막 80%까지 받는 경우는 훨씬 더 올라가기도 해요. 좀 특별한 경우긴 하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한국인 자산 비중에서 네. 부동산의 비중이 너무 높다. 실제로 데이터로 보더라도 한 70%가 차지한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 이거는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돈이 들어가야지 훨씬 더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형님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왜 이럴까 하고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선진국 그 전 단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발도상국에서 그 사이 단계일 텐데 네. 그 나라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선진국들은 많은 것들이 되게 균형 있게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부동산 투자하는 게 좋을까? 우리나라에 부동산 투자하는 게 좋을까? 라고 봤을 때 어느 나라가 불균형이 심할까요? 우리나라. 주택을 공급할 때 막 공급하고 안 할 때도 막 안 하고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 개발도상국에서 넘어갈 때는 모든 것들을 이 도시 설계 자체를 일자리 중심으로 급격하게 한쪽으로 몰아넣는단 말이에요. 집중 중앙 방식으로 한쪽으로 몰아넣고 그러니까 주거도 갑자기 공급이 막 부족해지고 일자리는 갑자기 여기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근데 이미 선진국들은 각 도시별 특징들 여기는 행정의 도시 여기는 무슨 도시 다 정해져 있고 주별로 이렇게 잘 움직이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 공급이 부족해지고 막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그 불균형을 내가 벌 수 있는 돈이라고 바라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시장으로 많이 참가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제도가 너무 닫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금융 규제 같은 부분들이 조금은 닫혀 있어서 선택지가 좀 적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요. 지금 P2P 같은 것들도 요즘은 금융으로 넘어가지는데 규제 대상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2천만 원밖에 안 되고 뭐 규제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넘어가는 나라들의 공통된 문제점이 아닐까. 어쨌든 이 비중이 많은 게 문제라고 생각하긴 하네요, 형님도. 조금 더 분산되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끝으로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시청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을 때 네. 집 근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이제 매주 5권에서 7권 정도를 빌려봤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까운 도서관 다 빌리고 옆 도서관 가서 빌리고 옆 도서관 빌리고 3개월 동안 100권 정도를 읽었어요. 6개월 정도 지나서 읽었던 책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A4지 한 장을 다 요약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부동산 계산기 6종 세트를 내 손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제 투자 경험담을 1년치를 소설을 쓴 다음에 PDF 파일로 제 좋아하는 사람들 다 뿌려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동산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물론 긍정적인 이미 그 뜻으로 말이죠.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과도 조금 있었고 역량 개발도 조금 됐던 것 같고 자연스럽게
돈도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게 비단 과거라서 가능했다고 봐지지는 않고요.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대부분 다 가능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살고 있던 집은 아파트 가격이 최근 2년 동안 30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포기한 거였죠. 제가 선택했던 선택지는 그럼 우리 동네를 보지 말자. 다른 도시를 보자. 뭐 전국에 이렇게 도시가 많은데 왜 우리 걸 봐야 될까? 해서 저는 전국을 이제 한 바퀴 쑥 돌았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제가 경매 공부를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평생교육을 갔는데 평생교육원에 100명의 수강생이 있는데 아무도 다른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살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에 있는 부동산을 특수 물건으로 싸게 살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타이밍에 어느 지역을 사면 좋을까? 그것만 온종일 생각하는데 이 생각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구했던 건 뭐냐면 교육은 기술이나 법률, 절차가 아니라 그냥 이 도시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사라지고 여기에서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냥 그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좀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를 이게 뭐 투자다, 투기다 그런 관점을 볼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공부하는 것만큼 부동산은 정직하게 이게 역량도 향상되고 자산도 더불어 불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형님 말에 공감하는 게 님께서 사실 이 인터뷰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준비를 하셨잖아요. 네네. 여기 또 보면 이렇게 김작가 TV 이렇게 다 적혀 있어. 이미지도 있고. 요렇게 정리해서 오는 사람도 처음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이 사람의 성향과 태도, 노력 이런 것들은 사실 분야를 가리지 않거든요. 네네. 이분이 부동산 투자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알겠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지금 이 인터뷰 하나 또 2-3시간 준비하는데 이렇게 해왔구나.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 10년 동안 하는 거는 평소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까. 그런 준비만큼 여러 가지 수치들이 모이는 거고 그 수치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어서 좀 올바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냥 남 얘기 듣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런 수치들, 부동산 관련된 공부를 좀 하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하면 좀 더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만날 배소님은 부동산 투자 전문가 랭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